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국민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11년 만에 여야 대표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또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이 회담 성과 또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여야 대표 모두 발언부터 이 뼈 있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팽팽한 이 신경전을 벌였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모두 발언부터 시간을 넘기면서 시작부터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고 또 신경전을 벌인 상황이었죠. 여야 대표가 어제 회담에서 민생공약 협의기구를 운영하는데 여기는 합의를 했습니다. 글쎄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첫 술에 배부르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뭐 두 분이 만난 것 자체는 성과죠. 네. 거기다가 이제 두 분이 아마 탐색을 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 향후에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이 제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을 했던 것 같고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상당히 실효적인 그러니까 정책 위주의 그 회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국민과 지지층이 다소 좀 분명히 알고 싶었던 부분, 예를 들면 정책 기조가 뭐냐, 그래서 선별복지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금투세도 뭐 단순 세금을 감면하는 게 아니고 청년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해서 분명히 본인의 정책 기조를 설명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이지만 내용은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 위주로 말씀을 하셨고요. 네. 주로 당내 단합을 강조하는 또 진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 독도, 그러니까 조국개혁 신당과 관련돼서 독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결혼했고, 예. 그다음에 계엄령과 관련된 터무니없는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친문 관련해서는 다이시의 SOS에 대응하는 듯한 이게 정치 공세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금투세 관련해서는 이제 당내 일부 여론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건 좀 주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부분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소 물러선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예.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위한 회담이라기보다는 진영 내 갈등을 막고 본인의 진영 내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이런 취지 그리고 10월 16일 날 있을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예. 이런 분명히 많은 준비를 해온 그런 그 회담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평가를 해줬습니다만 일단 만남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여야 협의체가 없어서 사실 민생 현안 처리가 안 된 거 아닌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참 오랜만에 만났죠. 11년 뭐, 만이죠. 예, 11년이라고 짧게는 뭐 3년 1개월 네,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결국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정상화라는 거는 단박에 처리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정치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오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예. 서로의 차이점을 좁혀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과정에 어떤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네. 민생협의체 당연히 그 뭐 만드는 거 뭐 줄곧 해왔죠. 네네. 그리고 그게 없어서 뭐 어떤 여야 간의 협치가 없었던 건 아니나 결국에 협의기구라는 형식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의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정례적인 모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는요. 예. 저는 실효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어제 여야 대표의 만남이 다소 좀 미흡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은 다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두 대표가 저렇게 거의 한 2시간 이상을 예. 같이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요. 예. 저는 뭐 국민들한테는 나름대로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켜보고요.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게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감 있게 예. 본인의 발언을 이어갔다면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아니라 용산을 향한 이야기를 했었다. 용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 당내 예. 여야 간의 주도권을 얼만큼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차이를 봤다. 알겠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여야가 이제 만남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공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그 의료 공백 문제가 이제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이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언급이 됐어요. 여야 대표가 추석 연휴 응급실 이 대란 위기에 공감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한다. 여기까지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글쎄요, 이제 처음에 의제를 선택하느냐 마냐 여기까지도 얘기가 나왔다가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그럼 뭐 합의가 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의견을 나눈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습니까? 의료개혁 관련돼서는 그 여야 대표가 합의할 만한 사항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대표 등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이미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 이해관계자인 이제 의사분들이 결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 여야나 대통령실에서 어떤 정책을 물러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인지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기서 나온 것 중에 개혁 과제 중에서 유일하게 의료 관련된 개혁만 언급을 했어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의료 개혁 관련해서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2025년도 증원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그건 인정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료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제 두 대표가 인정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작용으로 있는 의료 대란 문제 관련돼서 응급실 문제는 조금 정부가 관심 가져달라. 예. 물론 지금 현재 정부도 관심 갖고 대응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공감을 가진 것 같고 더 이상의 이제 논의는 국회에서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관심 갖겠다는 취지의 그 말언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선에서 의료개혁 문제는 마무리한 것이 아닌가. 예. 오히려 한 마디 더 나왔으면은 의사분들께 좀 돌아와달라는 두 분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게. 예, 이렇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줬습니다만 의료와 관련해서 이야기도 있었지만 여야가 민생협의체는 합의는 했지만 쟁점 법안이 있었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게 해병대 특검법. 또 25만 원 지원금 문제. 여기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야 됩니까? 해결 자체가 어렵다고 봐야 되는 상황.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대표가 실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의지를 필요할 수 없죠. 예, 예. 결국에 용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25만 원 지원법과 해병특검법은 용산의 의중대로 그대로 얘기하고 머뭇거렸던 겁니다. 예.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나 이걸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한번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선별적이 됐든 어쨌든 간에 25만 원을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고 일단은 그 안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야 되겠냐. 예. 근데 결국은 25만 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그게 용산의 입장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이름만 가졌지 결국에는 어떤 것도 실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해병대 특검 본인이 국민들한테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의지는 있으나 당내에서 지금 합의 중이다라는 부분들로 머뭇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 이 여야 대표에서는 결국에는 주도권 없이 꽁무니를 빼고 그다음에 용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예. 이 법안 현안에 대해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합의가 실패한 게 아니라 결국에 용산이 그 뒤에 있고 한동훈 대표가 힘이 없기 때문에 예.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죠. 이재명 대표가 특검 법안에 대해서 다 받겠다고 했잖아요. 예. 3자부터 시작해서 증거 조작까지 하겠다. 근데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는 지금 현재는 가등기 상태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가등기 상태다. 근데 25만 원에 대해서 용산의 눈치를 봤다기보다는 한동훈 대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은 선별적 복지론자다. 그리고 이미 이제 2025년도에 저 예산안에 보면 들어있다는 거죠. 4인 가족 기준에서 250만 원인가요? 그 정도 올리는 거, 저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예. 기준을 올리는 거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선별적 복지안이 예산안에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25만 원이 추구하는 그런 정책적 목표는 이미 정부 예산에 들어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예, 거고 예. 이재명 대표 이걸 경제정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감세는 또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 국민이 이걸 보고 판단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25만 원은 한동훈 대표가 그러게 좀 논리적으로 얘기한 것보다는 현금 살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금 살포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또 알아듣게 설명을 했죠. 이건 소멸상이다. 3개월 이내에 이걸 쓰지 않으면
다 녹아내린다, 없어져 버린다. 예. 그렇게 되면 3개월 동안 내수 진작 등등 여러 가지 양자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현금 살포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네. 현금 살포 입장은 용산입니다. 아. 용산에서 그랬잖아요. 뭘 25만 원씩 주냐, 한 100억씩 주지. 그거 똑같은 기조예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뭐 소통은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거라고는 하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게 지금 서영주 대변인도 얘기했다시피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실 수가 아니 있습니까? 근데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여야의 그 당대표의 역할이 달라요. 야당의 경우에는 본인이 결정하고 예. 당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결정하면 되지만 예. 여당의 경우에는 정부하고 정책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고위당정 협의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예. 저는 고위당정 협의회를 거꾸로 얘기하면 대통령 그럼 여당 대표에 비해서 권한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 비해서 권한이 없는 건가요? 아. 당정 협의를 거쳐가지고 정책을 의견 수렴해가지고 펼치는 게 여당과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권한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당 대표의 회담 왜 했는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일국 체제의 민주당과는 다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어제 회담 모두 발언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을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실 즉각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저도 잠깐 저 모두 발언 저 발언 나온 걸로 깜짝 놀랐는데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만 앞서 이제 김민석, 김병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 자리에서 돌연 이 발언을 했어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우려를 표하는 거죠. 우려를 표하는 그렇죠. 단계다.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군부 독재 시절부터 예.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신뢰가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예. 계엄령을 선포를 통해서 국가를 장악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법률에는요. 국회의원 과반의 이상이 계엄령을 해산할 수 있었지만 네네. 법률 사항에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지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도 그렇고요. 지금 추락하는 이 국정 지지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려있는 의료 붕괴에 대해서도 본인의 고집만 예. 정말 계속 주장하는 대통령이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우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우려조차 말을 못하는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엄령의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장관입니다. 최근에 그 두 분이 충한거고요. 거기에 또 따라서 군에서도 그 요직들이 예. 다 계엄에 준하는 그 가장 상위층에 있는 장들이 다 중앙고의 어떤 인맥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그 급변에서 마지막 노선에 있었을 때 대통령이 정말 헌법 77조의 계엄령을 네. 선포했을 때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세간의 의혹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으나 네. 굳이 여야 대표회담에서 굳이 저 얘기를 그러니까요. 꺼냈을지에 대해서는 옥에 튀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옥 전체가 튀죠. 됩니다. 아니 계엄령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정치적인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신 건데 그 정치적 상상력이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고요. 사실 계엄령 선포 이게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의 정치 환경은 한 40년 전인 것 같아요. 예. 본인이 그런 생각 하고 계신 건가요? 본인 대통령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예. 지금 헌법 구조에서 또 의석 구조에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계엄령 선포 자체도 불가능하고요. 예. 만에 선포됐다 하더라도 국회가 과반 찬성 의견으로 이거 해제해달라고 하면 해제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다음에 체포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예. 계엄령 선포 하에서도 국회의원의 체포 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똑같이 체포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불가능한 말씀을 저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몇 번째 말씀을 지금 주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선동이죠. 어허. 이거는 그냥 문제제기나 어떤 말씀하신 대로 뭐 주의 촉구가 아니고 이건 분명한 선동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지금 서영주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우려를 전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박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이번 회담의 모두 발언 18분 동안 된 모두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네네. 국민을 향한 메시지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진영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각
진보 진영의 각 분파별에 대한 메시지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계엄령 관련된 거는 이제 강성 지지층을 향한 거죠. 예. 독도 발언은 조국 신당의 지지층을 향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친문을 향해서는 문다혜 씨가 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무가 쿵 쓰러졌는데 소리가 분명히 컸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안 도와주냐. 예. 이런 발언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거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또 호응을 해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진영의 본인 진영의 각 분파별로 이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협치를 위한 메시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제 국회 오늘 개원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불참을 하는 상황. 요거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거의 뭐 비상식적인 결정을 하고 계시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계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디 개원식에 아무리 불편하다 하더라도 네네. 여당 대표하고 밥자리 불쾌하다고 사적 어떤 사적 감정을 가지고 취소하는 하듯이 예.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저거는 여당에 있는 의원들도 다 똑같을 겁니다. 108명의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정말 창피할 거예요. 대통령 개원식은 네네. 줄곧 왔습니다. 예. 그러면 헌법을 존중한다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민의 전당인 그 개원식에 예. 불참한 이유가 뭡니까? 뭐 특별한 일정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국회 정상화 어제 됐습니다. 첫걸음 뗐잖아요. 예.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 구분을 못 하시니까 저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고 예. 결국에는 국민한테 버림을 받게 되면 결국엔 계엄까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 스스로 자초하는 게 아니냐 그런 평가가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회 정상화는 이렇게 여야 대표가 만나서 회담하는 걸 국회 정상화라고 하지 않고요. 국회 내에서 다루는 의제의 정상화인 거죠. 예. 예를 들면 계속 탄핵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뭐 특검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7월 달에 있었던 그 국회 개원식에도 못 간 이유가 네. 그당 최혜병 특검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 그 문화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게 되면 예. 오히려 정쟁만 유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대통령이 못 가게 된 현 상황이 안타깝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에 그런 판단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전 사위죠. 이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요. 딸 문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을 받은 피의자로 판단한 근거, 이거는 변호사님께서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상직 전 의원이 예. 그 중소기업 그 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잖아요. 네. 물론 본인은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원했는데 예. 어떤 사유 때문에 이사장으로 틀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만약에 사전 내정이 된 상태에서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다혜 씨 일가가 태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일자가 굉장히 겹쳐요. 그러니까 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그 회사를 남편이 그만둔 것도 2018년 3월. 그다음에 이상직 의원이 중소기업 벤처부 이사장에 임명된 것도 2018년 3월. 네. 집한게 4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우연의 일치가 굉장히 같이 간단 말이죠. 그러나 서씨 같은 경우에는 이상직 의원이 실제 소유로 하고 있는 타이 이스타젯 네. 그 항공사의 자회사죠. 본인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임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네. 여기서 월급을 많이 받죠. 이런 것들이 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검찰의 이런 시각은 고발장으로부터 연유된 것이에요. 이게 고발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피의자로 적시가 된 거고 예. 이건 2021년도에 시민단체가 고발했기 때문에 저렇게 적시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검찰은요,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가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왔었어요. 그런데 취직이 되면서 이제 그게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른바 이제 경제 공동체였다. 이게 이제 검찰의 시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지원을 하다가 그게 끊기니까 그 금액이 뇌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대한민국 거잖아요. 부모들은 다 그러면 이제 뇌물죄로 피해자가 돼야죠. 자식 내외가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서 급여로 좀 생활비를 지원했다가 예. 그쪽 집안에 있는 사위가 뭐 대기업을 취업하거나 어디를 가요. 예. 그러면 검찰이 탈탈 털어서 이거 두 분이 그 같은 동기 동창이야. 대학 동창이고 어디야.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이 가정 내외의 어떤 그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연관이 됐다는 거를 파헤쳐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 부모 중에 피해자가 안 되는 게 어떻습니까? 예.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소를 독점하다 보니까 예. 본인들이 이거는 뇌물죄로 넣자 하면 뇌물죄로 내는 것이고 명품백을 받아도 이거는 감사의 마음이다 하면은 무죄를 주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얼마나
무분별하고 정권의 어떤 정치적인 검찰로서 지금 그 대놓고 수사를 예. 하는지 보면 김건희 여사 어떻습니까?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뭐 압수수색을 한 번 했습니까? 어떤 걸 했어요? 예.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내일을 2년 몇 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 문다혜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그 초등학생 딸의 무슨 그 태블릿 PC인가요? 네네. 그것까지 압수를 가는 검찰인데 김건희 여사 출장 가서 핸드폰을 뺏기고 그렇게 수사를 하는 거에 과연 맞습니까? 결국에는 전 정권에 대해서 이제는 또 끄집어내서 하반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분들은 스물스물 윤석열 정부 초반기에 수사가 오랫동안 돼 왔고 네네네. 전반기는 이재명 대표 수사하느라고 한 2년 보내서 결국에는 야당에 대한 어떤 공세를 갖고 이제 하반기는 본인이 국정운영이 떨어지니까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서 수사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정말 뭐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를 좀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당에서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수사가 2020년도부터 이상직원이 수사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네네. 2021년도부터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가 됐어요. 예.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 보복을 시작했다는 건가요? 그때 수사를 했단 말이죠. 아하.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보복할 동기가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키워준 분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을 할 동기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하는 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